일단 신모 해설은 다다음 주 그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 16, 17일이 될 가능성이 큰데 14, 16, 17일 그때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신모 해설은 그렇게 하고 다음 환경법 진모는 20일부터 24일이나 이렇게 그 일정을 봐서 하도록 하고 다음에 최신 판례 특강은 마지막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그래서 한 3번 정도 그래서 4번 정도 좀 제가 준비를 해보고요. 그렇게 그래서 민법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민법은 한 2번 정도 하고 민소상법은 한 번에 끝내는 방법도 있고 최대한 컴팩트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고 1월 1일 날 기록형 시험 마지막으로 보고 2일 날 강평 듣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 요 주에 다들 뭐 또 시험 보러 내려가실 분 내려가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시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이 10일부터인가요? 1월 10일? 11일인가요? 예, 그렇죠. 네, 11일.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전주는 각자 개별적으로 이제 정말로 잘 정리하실 수 있도록 또 지방 가셔야 할 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일정은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상법. 1회차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점수 다들 잘 드렸고 또 잘 썼어요. 대부분. 첫 번째 1문의 1 신모 문제죠. 상사 유치권 문제인데요. 사실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겠죠. 실제 변시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쉽게 출제됐는데 일단 3분의 1은 4페이지 판례를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평자료 4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그래서 상사 유치 나온 김에 우리 그때 7회차 1문의 3문제도 다시 풀어드리려고 하면서 민사 유치 내용과 상사 유치를 비교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오늘 잘 들어주세요. 울리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유치가 나오면 이렇게 신모처럼 나이브하게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신모 문제는 강평자료 4페이지 판례를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12년 9월 27일 선고 2012-37176 판결 요지 1번 상사 유치권 배제 특약이 당사자의 묵시적 약정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유치권 자체는 배제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법은 상인 간의 거래에서 참 그것도 말씀드렸죠. 유치권의 포기는 대세적 효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유치권 포기 특약이 있으면 경락인도 그 포기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유치권 물건이잖아요. 그죠? 물건의 포기는 대세적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상법은 상인 간의 거래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담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민법상 유치권과는 별도로 상사상 유치권을 두고 있다. 그래서 상법 58조 본문은 상인 간의 상인이죠. 상인 간이죠. 반드시 둘 다 상인이어야 됩니다. 우리 상법에서 둘 다 상인이어야 되는 것은 두 개밖에 없다. 상사 매매와 상사 유치 이 두 가지만 반드시 둘만 상인을 원하고 나머지 규정은 뭐예요? 한 명만 상인이면 다 상법이 적용됩니다. 상법 규정이. 그래서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우리 이따 문제 풀어보겠지만 민사상 유치도 마찬가지죠. 유치권의 법정 담보 물건의 가장 핵심적 요건은 역시 피담보 채권과 점유거든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민사 유치나 상사 유치나 동일해요. 다만 결련성을 요하느냐 요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죠. 민사 유치의 경우에는 결련성을 요하지만 상사 유치에는 결련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민사 유치는 채무자 소유 물건에 한정하지 않지만 상사 유치는 채무자 소유 물건에 한정되죠. 그래서 민사 유치와 상사 유치의 요건이 조금 상이한데 하지만 둘 다 공통적인 부분은 있죠. 변제기는 도래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 사례나 기록 풀 때.
변제기가 미도래해버리면 유치권 성립이 안 됩니다. 요건 충족이 안 된 것이에요. 그래서 변제기에 있는 때 변제를 받을 때까지 상행위로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우리 문제는 그래서 어음을 유치한 것이죠. 대표적인 유가증권의 예인 어음. 그래서 상사 유치권을 인정하는 한편 단서에서는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사 유치권을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 이러한 배제 특약은 당연히 묵시적 약정으로 가능할 텐데, 판결요지 2에서 갑회사 회생 절차에서 갑회사 대출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을은행이 갑회사한테서 추심 위임을 받아 보관 중이던 병회사 발행의 약속 어음에 관한 상사 유치권 취득을 주장하며 그 어음금 상당의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자 갑회사의 관리인이 이를 부인하였는데, 대출금 약정 당시에 계약에 편입된 을은행의 여신거래 기본 약관에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 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어음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닐지라도 계속 점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 사안. 우리 문제랑 똑같죠? 그래서 이 판례를 근거로 만든 거예요. 사안에서 어음에 관해서 상사 유치권으로 하기로 한 배제 특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명확하게 인정돼야 되는데, 이 당의 사항, 그죠? 어음의 추심 위용 약정만으로는 유치권 배제의 묵시적 합의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다라고 본 원심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서 5페이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에 환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판결 요지를 정확히 숙지하면 3분의 1의 문제 1, 2는 매우 수월하게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문제입니다. 갑회사가 을회사한테, 여러분도 지금 변시 문제 어떻게 만지 대충 아시겠죠? 이렇게, 그죠? 중요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저희 이순환 때 창작 문제 연습했듯이 다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갑회사는 12년 9월 1일 을회사에게 액면금 1억 원, 수취인 을회사의 약소금 환매를 발행 교부하고, 을회사는 이제 병은행에 어음금 추심을 위임하면서 어음을 교부했는데, 한편 을회사가 병은행에 대출금 채무의 이행기 도래 빗줄, 그죠? 이행기가 도래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을회사는 이거 대출금 약정에 보면 여신 약정, 여신이라는 게 줄려 믿을 크레딧. 그래서 그냥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예요. 이게 일본에서 온 한자인데, 그죠? 줄려자의 믿을 신자, 신용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출해준다는 거예요. 여신거래 대출 약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대출 약정에 보면은 네가 돈을 주체하지 않으면 점유하고 있는 유가 어음 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닐지라도 점유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법 점유가 맞는 거죠. 그래서 문제 1번, 을회사가 대출금은 상환하지 않는 경우 병은행은 상사 유치권 성립 요건 가능하죠. 그리고 문제 2번, 배제 특약이 있다고 항변하지만 우리 판례가 봤듯이 원심에서는 배제 특약으로 봤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배제 특약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견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설시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제 모범 답안은 다 보셨을 거고, 최고 답안 잠깐 보면 병은행의 상사 유치권 성분, 오늘은 다 성적들이 좋아요. 상법 총론, 상법을 확실히 좀 상대적으로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 민소가 약하신 분은 전 개인적으로 산문을 먼저 풀 걸 권합니다. 근데 나는 민법 민소도 뭐 그다지 뭐 약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뭐 1, 2, 3으로 가도 됩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민법 민소는 많이 약하다.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3, 1, 2 순서로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3, 2, 2 순서로. 아니, 난 민소가 너무 약하다. 그럼 3, 2, 1 순서도 괜찮아요. 3, 2, 1 순서도. 왜냐하면 상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분 컷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50분 컷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민법, 민소, 상법을 다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학생들 전체 수준. 학생 전체 수준이 상법을 좀 수월하게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상법의 쟁점이 다 눈에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50분 컷을 해주셔야 좀 10분 정도 시험에 여유를 둬야 민법 민소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여유를 갖고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험해봤다고 했잖아요. 실제 합격한 학생들이 상법이 이제 솔직히 말하면 더 잘 쓸 수 있고 해서 1시간 10분 쓴 학생이랑
45분, 50분 쓴 학생이랑 점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45분, 50분 쓴 학생이 점수가 더 잘 나온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이 저한테 이제 제 말을 안 듣고 아무리 합격했지만 꼭 학생들한테 그 얘기 꼭 변호사님 시킨 대로 하라고 전해줘. 자기는 이제 더 쓸 수 있을 거가 더 조문 찾다가 1시간 10분까지 오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문의 마지막 문제는 통으로 그냥 송백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합격은 했지만 자기도 다른 게 잘 나와서 합격을 했지 괜히 변호사님 시킨 대로 50분 커서 했었어야 된다. 왜냐면 그 25분 더 썼다고 점수가 더 잘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산문이 수월할 경우 또 반대로 산문이 어렵다고 해서 붙잡고 있다고 돼요? 산문은 진짜 안 돼. 어렵게 나오는데 어렵게를 안 내시니까 교수님들이 대충 나오는 쟁점 나왔을 때 빨리 채우고 해서 개인적으로 50분 컷이 가장 좋습니다. 뭐 더 빠르면 더 좋고 그래서 그렇게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는 민소보다 민법가 더 자신이 있다. 그럼 이문 푸시면 돼요. 이문 푸시고 그다음 일문이 어렵다 싶으면 그렇게 해서 왜냐면 일문은 이제 민소가 많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기 역량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채점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1년 중에. 그래서 결론 논고식의 서술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채점자한테 유리한 서술 방식이에요. 채점자한테는 결론 논고 방식이 너무 좋아요. 사실. 왜냐면 결론이 틀리면 그냥 논고에 점 조금 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빌드업이 맞춰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 점수가 덜 깎여요. 훨씬.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채점으로 들어간 교수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웬만하면 문제 줬고 그 다음 쟁점 이렇게 원판사 써줘야 점수를 주면 되다가 결론이 틀리면 그냥 결론만 점수를 안 주면 되는데 결론이 틀려버리면 밑에 이제 신빙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는 빌드업을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채점자 입장에서는 결론 논거가 좋지. 그러니까 결론 논거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한테는 그게 유리한 서술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